1592년 4월 13일 왜군 15만이 부산포에 상륙합니다. 부산진 첨사 정발, 동네부사 송상현, 나라를 지키려던 충신들이 쓰러져 갑니다. 불과 20날 만에 한양이 함락됩니다. 조선의 왕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북으로 도망칩니다. 개성, 평양, 의주, 백성들은 울부짖었고 조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 속에서 단 한 사람이 묵묵히 나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왕이 도망칠 때 그는 남았습니다. 조정이 무너질 때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지기 1년 전 모든 사람이 외면할 때 그는 한 무명의 장수를 청구했습니다. 정흑현감. 종육품의 미관말직에 있던 이름 이순신.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듯 그 이순신을 발굴해낸 한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웅 뒤에는 언제나 영웅을 알아본 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선조는 외면했고 류성룡은 나라를 준비했다. 조선의 재상 서해 류성룡의 이야기입니다. 1542년 경상도 의성현 사촌리 외갓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 류주명은 황해도 관찰사를 지낸 명망 있는 선비. 어린 성룡은 곧 안동 하회마을로 옮겨가 자랍니다. 하회마을, 낙동강이 마을을 휘감아 도는 그 아름다운 곳. 풍산 류씨 가문이 대대로 뿌리 내린 영남의 명촌이었습니다. 어린 성룡은 8살에 이미 논어를 읽었고 10살에는 맹자를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의 총명함은 마을 전체에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된 성룡은 당대 최고의 스승을 만납니다. 도산서원의 주인, 조선 성리학의 거봉, 퇴계 이황 선생이었습니다. 류성룡은 이황의 문화에서 성리학을 배웠습니다. 같은 문화에 김성일이라는 벗도 있었습니다. 훗날 운명적으로 엇갈릴 두 사람이 이때는 한 스승 아래서 동문수학을 했던 것입니다. 1564년 23살의 류성룡은 생원과 진사시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1566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마침내 관직에 오릅니다. 조선의 운명을 바꿀 한 인물이 이렇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1590년 류성룡은 우의정의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듬해에는 좌의정 겸 이조판서까지 오르게 됩니다. 조선의 최고 위직에 가까워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 무렵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00년 넘게 이어진 전국시대가 끝났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이 일본 전역을 통일한 것입니다. 전쟁에 단련된 수십만 병사들, 그들의 칼날이 이제 조선을 향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일본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를 보내기로 합니다. 1590년 3월 통신사 일행이 일본으로 떠납니다. 정사는 서인 황윤길, 부사는 동인 김성일, 서장관은 허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591년 3월 통신사 일행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의 보고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황윤길이 아래였습니다. 전하, 반드시 병화가 있을 것입니다. 도요토미의 눈빛이 번쩍번쩍하여 담과 지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김성일이 반박했습니다. 신은 그러한 징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황윤길이 장황하게 아뢰어 인심을 동요시키니 사이에 매우 어긋납니다. 그의 눈은 쥐와 같아 두려워할 위인이 못됩니다. 조정은 요동쳤습니다. 당시 집권 세력이던 동인들은 같은 편인 김성일의 손을 들어주었고 선조 역시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김성일의 말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 결과 성을 쌓고 군비를 갖추던 대비책들이 하나둘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류성룡은 달랐습니다. 그는 김성일과 같은 동인이었지만 전쟁의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훗날 징비록에서 류성룡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전 회의가 끝난 후 그는 김성일을 따로 불러 물었습니다.
그대가 황윤길의 말과 다르게 아뢰었는데 만약 후일에 병화가 있다면 어떻게 하려 하는가? 김성일은 대답했습니다. 나도 어찌 외적이 오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겠소. 다만 온 나라가 불안에 휩싸일까봐 그런 것이오. 류성룡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전쟁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1591년 2월 16일 통신사가 돌아오기 보름 전 좌의정 류성룡은 선조에게 한 사람을 청거합니다. 전하, 정읍 편감 이순신을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로 삼으소서.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읍 편감은 종육품, 전라좌 수사는 정삼품, 7품계를 뛰어넘는 파격 인사였습니다. 사간원에서 즉각 반대했습니다. 현령을 수사에 임용하는 것은 정사에 어긋납니다. 두고두고 폐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류성룡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선조를 설득했습니다. 그는 이순신의 성품과 능력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한양에서 자랐고 이순신의 형 이효신과도 친구 사이였습니다. 류성룡은 확신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바다가 관건이다. 바다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순신뿐이다. 마침내 선조가 허락했습니다. 이순신은 전라 좌수사가 되어 여수로 부임합니다. 전쟁이 터지기 정확히 1년 2개월 전이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일본군 선발대가 부산포에 상륙합니다. 700여 척의 병선, 15만이 넘는 대군, 100년 전쟁으로 단련된 왜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습니다. 부산진 첨사 정발이 전사합니다. 동래부사 송상현이 순절합니다. 상주에서 순변사 이일이 패합니다. 충주 탕금대에서 신립이 전멸합니다. 개전 20날 만인 5월 3일 한양이 함락됩니다. 그 전날 밤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왕의 행렬을 막았었지만 선조는 개성으로 다시 평양으로 그리고 의주까지 도망쳤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류성룡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이 터지자 그는 병조판서를 겸하며 도채찰사가 됩니다. 조선의 군무를 총괄하는 자리. 오늘날로 치면 국무총리 겸 총사령관에 해당하는 막중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는 선조를 호종하여 북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피난 행렬 중에서도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군대를 수습하고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하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의병들을 조직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 잠시 머물던 선조 일행.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전쟁의 책임을 물어 영의정 이산해를 파직하자는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선조가 말했습니다. 전란을 막지 못한 것은 이산해나 류성룡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산해만 탄핵하느냐? 결국 류성룡도 함께 파직되고 말았습니다. 영의정이 임명된 바로 그날 모든 관직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전시 상황에서 그의 능력이 너무도 필요했습니다. 류성룡은 곧 평안도 도채찰사로 다시 임명됩니다. 조정의 공식 직책은 없었지만 명나라 군대를 지원하는 실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93년 1월 드디어 반격의 서막이 열립니다.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이끄는 원군이 도착하고 류성룡은 이여송과 함께 평양성 탈환 작전에 참여합니다. 마침내 평양성이 수복됩니다. 조선의 첫 번째 큰 승리였습니다. 그해 10월 류성룡은 다시 영의정에 오릅니다. 동시에 사도 도채찰사를 겸하여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경기도까지 조선 남부 전체의 군사권을 총괄하게 됩니다. 명실상부한 전시재상. 류성룡은 이제 조선의 내정과 군사를 모두 책임지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류성룡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훈련도감을 설치했습니다. 전쟁 초기에 조선군이 왜 그토록 무력하게 무너졌을까요? 조선의 군사제도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류성룡은 새로운 군영을 만들어 정예병사를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도감입니다. 조선 후기 5군영의 중추가 될 이 군영은 류성룡의 제안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둘째, 화포와 무기를 제조했습니다. 절강지방의 기술을 본떠 각종 화포를 만들게 했고 성곽을 수축하여 방어력을 높였습니다. 셋째, 백성을 구휼했습니다. 전쟁으로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소금을 만들어 구제하자고 요청했고 지방에서 바치는 곡물을 쌀로 바꾸게 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대동법의 기초가 됩니다. 넷째,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이순신뿐만이 아닙니다. 행주대첩의 영웅 권율도 류성룡이 천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파를 가리지 않고 오직 능력만을 보고 사람을 뽑았습니다. 7년의 전쟁 기간 동안 류성룡은 문자 그대로 조선을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군대를 재건하고 피폐해진 민생을 돌보고 명나라 장수들과의 외교까지 모든 일이 그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1598년 11월 19일 노량 앞바다에서 마지막 해전이 벌어집니다. 퇴각하는 왜군을 추격하던 이순신. 그는 이 전투에서 적의 유탄에 맞아 전사합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 유명한 유언을 남기고 그런데 이날 바로 이순신이 전사한 그날 한양 조정에서는 류성룡을 탄핵하는 상소가 올라옵니다. 북인의 영수 정인홍, 이이첨 등이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정응태 무고 사건이었습니다. 명나라 관리 정응태가 조선이 외와 합세에 명을 치려 한다고 무고한 사건. 이를 해명하러 명나라에 갈 적임자로 류성룡이 거론되었는데 그가 노모를 이유로 거절한 것을 빌미 삼은 것입니다. 결국 류성룡은 관직을 삭탈당합니다. 7년 전쟁을 이끌어온 재상이 전쟁이 끝나는 바로 그날 조정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순신은 바다에서 죽고 류성룡은 조정에서 쫓겨나고 조선을 구한 두 영웅이 같은 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입니다. 낙향한 류성룡은 고향 안동 하회마을로 돌아갑니다. 그가 머문 곳은 옥연정사, 낙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정자였습니다. 1600년 선조는 복권을 명하고 여러 번 조정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류성룡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전쟁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징비록. 미리 징계하여 후한을 경계한다. 시경의 소비편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징비록의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난중의 일은 부끄러울 따름이다. 자신을 포함한 조정의 실책을 가감없이 기록했습니다. 왜 전쟁을 막지 못했는지, 왜 이렇게 무참히 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지. 1604년 징비록이 완성됩니다. 같은 해 선조는 그를 호성공신에 책봉하려 했지만 류성룡은 이마저도 거절했습니다. 1607년 5월 6일 류성룡은 66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평생을 청렴하게 살았던 그의 집에는 재산이라 할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것은 오직 한 권의 책, 징비록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기억합니다. 명량의 12척, 한산도의 하깃진, 노량의 마지막 함성. 그런데 그 이순신이 바다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이 터지기 1년 전 한 사람이 그를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외면할 때 준비한 사람, 왕이 도망칠 때 남은 사람. 전쟁이 끝난 뒤 공을 내세우지 않고 반성을 기록한 사람. 류성룡. 그는 영웅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없으면 빛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곁에도 류성룡 같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다른 사람의 재능을 알아보고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영웅 뒤에는 언제나 영웅을 알아본 눈이 있습니다. 오늘 밤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백역사 TV였습니다.